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벽체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비내력벽, 속천, 조적벽 형태 나왔죠. 그러면 내력벽과 비내력벽 개념은 간략히 정리하시고, 내력벽은 하중이나 외력을 지지 또는 분담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 칭하고요. 비내력벽은 하중, 자체의 자중은 담당하지만 다른 하중, 건물의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 같은 이런 것은 분담하지 않고요. 그런데 일반 칸막이 벽 같은 것들이 거기 대표적으로 해당되겠죠. 그러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보통 내력벽은 뼈대, 골조를 짜 올라갈 때 이미 뼈대가 조성될 때 같이 설치되면 그것은 내력벽입니다. 그리고 뼈대 골조를 짜놓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비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벽에 대해서 거기 네 번째 공간벽이 나오죠. 이 공간벽은 공간을 띄워서 쌓는 것이죠. 이 중간에. 그런데 보통 우리 공간이 완전 단절된 공간, 진공 상태의 공간이 완전 그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형태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단열재를 중앙에 넣은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 부분에다가. 보통 공간 쌓기를 이렇게 보통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를 안 쌌을 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단열재 넣은 경우하고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공간 쌓기의 개념은 이 기본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벽체와 이제 벽체 사이 부분에다가 이 공간을 두어서 싼 방식인데, 이 공간을 보통 이렇게 두어서 싼 방식입니다. 기본이 이렇게 공간을, 근데 이 사실상 이 공간이 완전한 진공 상태의 공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단열재에 두는 거고, 공간 쌓기는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주목적은 보통 방섭이었습니다. 방섭을 주목적으로 해가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을 두니까 방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되더란 거죠. 이런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 개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 그래서 이 두 개를 줄여서 보통 열의 이동을 차는 단열이죠. 이런 목적으로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쌓기 규정이 없으면 보통 이 바깥쪽 벽을 보통 주벽체로 봐가지고 공간 쌓기는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방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없으면, 그러면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도면상 표시를 하니까 바깥벽이 0.5비로 쌓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 이 바깥쪽 벽이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의 규정이 없으면 이 바깥쪽 벽이 주벽체가 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반장 쌓기로 하는 것이 기본 원리가 되는데, 그런데 도면상 이걸 안으로 볼 수 있죠. 실내 이렇게 해놓으면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는 기본상 되는데, 이 진공 상태를 공기청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안에다 현재 단열재를 우리가 넣은 겁니다. 단열재를 보통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 반짝반짝 하는 거 이렇게 넣는 것은, 그건 최근에 단열재, 일반 단열재보다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있죠. 그 진공 단열재 그걸 쓴 거고요. 알루미늄 홀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 방석 개념이 아니고 거기 진공 단열재입니다. 그런 형태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벽을 쌓았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관계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설계자 마음대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 볼 때 공간은 보통 이제 0.5비, 이 공간은 0.5비로 한다는 거죠. 0.5비 이내로, 0.5비 보통 이내로 보통 처리하게 됩니다. 0.5비 이하로 보통 처리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 공간을 일반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이 실험상 공간이 가장 유효한 공간은 보통 5cm일 때 가장 유효한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때 벽면적 0.4제곱 이내마다 보통 연결철물을 보통 설치해 주란 거고 연결철물. 그럴 때 이때 상호 이 두 벽을 연결해 주는 철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상호 연결해 주는 철물이 필요한데 이 연결철물의 개념 연결철물. 이 연결철물은 기본당 4제곱 이내마다 보통 하나 설치해 주면 된다는 거고 0.4제곱미터 이내마다 보통 최소한 한 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연결철물은. 그랬을 때 연결철물은 수직 간격하고 수평 간격 그러면 아래 위에 그러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공간 쌓기를 하게 되면 입체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래 위가 수직 간격, 그럼 옆으로도 더 가야 될까요? 이게 수평 간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이 아래 위의 간격은 60cm이고, 그 다음에 수직 거리는, 근데 옆으로 수평 거리는, 그럼 요도 더 가고, 이쪽에도 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평 거리가 90cm 간격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공간 벽의 두께를 따졌을 때 보통 우리가 이 기준은 기억하면 되죠. 0.5b. 그래서 아까 그래서 0.5b 이제 두께를 한 거죠. 0.5b 두께, 너비 두께라 했겠죠. 9cm고. 그럼 이제 이 단일재 두께가 얼마냐? 그 계산하면 될 거고 5cm면 5cm, 7cm면 7cm 대입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단일재 두께 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이겁니다. 자, 1.0b를 했다 안에는 1.0b 했다. 그러면 이거는 19cm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열재 두께가 몇 cm로 설계하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예제 문제의 경우는 지금 이제 저걸 하나 했죠? 70mm니까 7cm 해놨죠? 그러면 총 이제 벽 두께가 나오겠죠? 이 단열재 두께를 중간에 이제 대입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단일재 두께 대입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략히 공간과 관련된 것을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된 목적은 자 이겁니다. 방섭이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주된 목적으로 공간을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부분을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조적 구조의 담 나오죠. 이 조적 구조의 담은 높이는 3m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3m 이하. 꼭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골과 문골 주위 구조 부분, 이제 문골과 관련돼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골과 관련돼서 먼저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각층 내력벽 위에 춤이 자, 벽 두께 1.5배 철골, 철근콩, 테두리보를 설치해 준다. 그러면 테두리보라는 것은 월가다로서 자, 보통 벽이 있으면 자, 이 벽체가 있습니다. 자, 조적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벽이 있으면 자, 자, 내력벽이 있다는 겁니다. 내력벽이 있으면 자, 이 벽체가 있을 때 이 벽체 위에다가 볼을 보내는데 그것이 테두리보입니다. 테두리보 월가다.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내줍니다. 이 볼을 보내주는데 그러면 이때 춤은 높이를 춤이라고 해요. 보의 높이를 춤이라고 칭합니다. 보의 높이 이것을 춤이라고 합니다. 춤. 그래서 이 내력벽 두께, 이 벽 두께, 이 내력벽 두께의 최소한 춤이 1.5배가 되주는 거죠. 내력벽 두께 1.5배. 1.5배 정도 되는 이는 테두리보를 설치해주는 이 테두리보 월가다죠. 벽에 테두리를 둘러주는 보. 그래서 이 테두리보는 자,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많이 하죠. 철근 콘크리트 보 내지 아니면
철골 구조가 되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철골.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로 많이 쓰죠. 철근 콘크리트 테두리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두리보를 설치를 해주고요. 근데 이 테두리보가 일반적으로 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보는 그래서 이것이 인방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테두리보의 목적은 테두리보는 분산된 내력벽을 일치화해서 분산된 이 내력벽을 갖다가 벽을 일치화시켜주는 거면 일치하여 하중을 갖다가 균등히 분산할 목적. 그래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할 목적으로 이 테두리보를 설치해 줍니다. 그럼 이 테두리보의 역할이 행력저항으로 수직균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력저항을 해주면서 수직균열 방지 목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중에 대한 보강, 이런 개념상 우리가 이 테두리보 월가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최상층 옥상 슬래브 있죠? 최상층을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판 슬래브로 처리한 경우는 테두리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는 아니다. 테두리보가 최상층 예외 규정은 있다는 점을 조금 유념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테두리보가 개구부가 이렇게 있을 때 개구부 배치를 갖다가 바로 이 월가다 테두리보 밑에 바로 배치한 거야. 개구부 배치를. 테두리보가 있는데 바로 개구부를 설치하면 이 개구부의 이 테두리보가 인방보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거야. 인방보 역할을 이 테두리보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각층의 대림벽입니다. 그거는 오타 친 거예요. 대림벽으로 구역된 벽에서 문골라비는 그 벽기의 2분의 1 이하로 해주라. 2분의 1 이하로 해주라.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시험이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이 대림벽으로 구획된, 그래서 이제 이 개구부 쌓기하고 관련돼서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벽체, A 벽체가 있었습니다. A 벽체의 대림벽은 이 벽하고 이 벽이 대림벽이야. 그러면 이 벽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가 7m였다. 그 가져간 거죠? 7m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개구부를 설치했을 때 여기 이제 벽이 있고 이 벽체가 있습니다. 벽체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제 개구부를 갖다가 이렇게 쪼mat한 개구를 2개 뒀다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개구부를 뒀습니다. 개구를 두게 되면 이렇게 벽이 있을 거고,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창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 개구부의 너비 합계는 이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그러면 7m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하가 되니까 최대한 3.5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개구부의 너비 합계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개구부가 많아지면 그 구조물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 잡아 두실 거, 이 개구부의 너비는 벽 길이의 2분의 1이 기준이다. 아무리 많더라도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족조에서는 그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창문과 바로 2층 창문과의 수직거리. 그러면
3번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고요. 3번은 자 1층과 2층. 자 지금 현재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여기 개구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을 설치하고 여기에는 발코니를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개구부를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래층 위층 간의 이 최소한 수직거리, 이 수직거리가 아무리 안 돼도 최소 기준은 60cm 이상 돼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하층 개구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설치한 걸 기본적으로 상하층 개구부는 동일 수직선상에 자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균열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벽으로 힘을 전달해 줄 수 있죠. 여기 있으면 아래와 같은 위치에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조적조에서는. 그래서 균열 방지상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개념은 이거를 의미하고 있죠. 4번은 문골과 문골 상호 간에 자 대림벽 중심 간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죠. 요거 대림벽하고 그러면 자 현재 요거죠. 이 벽체의 대림벽은 요거라겠죠. 요 벽체 대림벽 요 중심 요거까지입니다. 요 두께 자 요 길이가 요거 두께가 그 다음에 요거죠. 여기서 요까지 개구부 요 벽대 그러면 요것이 최소한 자 이 내력벽 두께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벽 두께의 2배 이상 돼야 된다. 요 치수하고 요 치수가 이게 최소한 벽 두께의 2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2배 이상.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내력벽이 20cm라 가정하자. 20cm를 가정하고 그럼 20cm의 2배. 그럼 최소한 요 중심에서 40cm 이상 떨어뜨리고 개구부 설치하고 그다음에 요 개구부와 요 개구부가 있을 때 여기 최소한 40c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벽 두께가 20이라 가정하고 만약 벽 두께가 30이었으면 2배니까 60cm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뜻이 바로 4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 점에 대해서 봐서 그래서 거기 2배 이상 개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해놨죠. 예, 벽 두께가 290mm였다. 1.5B였다고 가정하면 맞죠? 1.5B 두께에다가 그러면 290이었죠. 0.5B가 99cm 있잖아요. 1B가 19cm, 1.5B는 두 개 더하면 29cm 아닙니까? 그래서 29cm 개념에다 줄눈대서니까 그래서 항상 9, 19, 29, 39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거 개점 잡으면 2배 되니까 29cm니까 58cm 되겠죠? 그래서 문골 상호간 간격. 그럼 요거하고 문골, 여기 창문 있대? 문골 상호간의 간격은 최소한 요거 이상,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 철근콩 우딘방 설치하는 기준은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구부를 보강하기 위한 재료를 보통 여기 이제 타부재를 사용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을 인방이라고 하죠. 인방. 위에 설치한 우딘방 되는데 인방은 개구부 보강 부재를 인방이라고 합니다. 개구부가 있을 때. 보강 인방이라고 하는데, 자, 요 너비가, 이 너비가 크게 되면, 이것이 많게 되면, 그래서 보통 뭐 1.8m를 기준 잡고 있죠, 이상. 근데 법령에서는 정확히는 1.8m로 잡고 있습니다. 8m 넘는 이 초과의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론상 1.8 이상이라고 하는데, 법령에서는 이걸로 정확히 잡고 있고, 1.8m를 넘게 되면, 모멘트가 휘어지는 모멘트가 커질 수밖에 없죠. 힘 모멘트가 커지면 이것을 목재로 하게 되면 휘어요. 그러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8m를 넘을 때 자 보통 이것을 인방을 설계해 주라는 거죠. 인방을 아무 재료나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철근 콘크리트로 하든지 아니면 철골로 해줘야 됩니다. 인방볼을.
재료를 이걸 보통 이제 써주게 됩니다. 증명사 봐두시고 이때 이제 인방은 여기가 벽이죠. 좌우 벽돌벽이 있다. 벽이 있을 때 좌우벽에 보통 얼마 정도 물려되는, 그러면 이 좌우에 이제 물려주는 최소 기준은 바로 10cm입니다. 이 벽에 여기에서 보통 한 20cm 물려주는데 좌우벽에 물린 거는 최소가 100mm, 10cm 이상, 100mm 이상 대주시면 10cm 이상 물려주시고요. 그래야지 위에서 오는 하중을 좌우벽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 기준은 10cm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한번 봐두시고. 그럼 이때 이제 인방보 설계할 때 인방은 이걸로 설계합니다. 이때는 자, 조적벽 위에 얹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지지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고정지지가 아닌 단순 지지로 기본적으로 설계합니다. 근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보로 설계를 하면 인방보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고부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고부가 있을 때 밑에가 처질 수밖에 없죠. 흰 모멘트에 장되니까 이 철근은 여기에다가 하부에다 배근해 줘야 됩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보로 했을 때 철근은 인방보의 이 하부에 철근 배근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거까지 간략히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치 구조, 보통 이 아치 쌓기 측면, 그러면 이제 상부에 보통 우리가 제가 하죠. 이 아치를 쌓게 되는데, 아치 기준은, 원래 이 인방이 기본 원칙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저것이 조적조의 계급부 상부는 기본적으로 아치 쌓기, 아치 구조로 하는 게 원리죠. 아치 구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력을 갖다가 저것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지압력, 압축력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이것이 아치 쌓기입니다. 그러면 아치 쌓기는 보통 이렇게 해서 기본적 개념이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력을 이 하중을 갖다가 아치 축선을 따라서 지압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미는 지압력 개념으로 지압력, 압축력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압축력으로만 전달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치 구조의 기본 원리인데, 그래서 아치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치 구조는 자, 이 아치 구조는 인장력이 생길 걸 미리 방지하는 거죠.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구조라고 보면 돼. 압축력을 변환시키는 거네. 바꿔주는 거. 변환시켜주는 구조가 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치 구조는 이 힘을 생기지 않도록 한 거죠.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구조가 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치는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꼭 쌓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설계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종류는 뭐 본아치, 거친 아치, 막 만든 아치가 있습니다. 그럼 본아치는 아치 벽돌을 쓰는 거죠. 아치 벽돌은 원래 쐐기형으로 생긴, 쐐기는 보통 무엇을 고일 때 한쪽이 크고 한쪽이 적은 것을 보통 쐐기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본아치는 아치 벽돌로 쌓아준 거고, 근데 거친 아치는 보통 벽돌을 쓰고 줄눈을 쐐기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쌓을 때 보통 일반 벽돌을 쓰면서 줄눈 모양을 갖다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줄눈 모양을 한쪽은 작게 하고 한쪽은 크게 해서 쐐기 모양으로 해준 거, 이것이 바로 그 거친 아치고요. 그 다음에 막 만든 아치는 자, 이 벽돌이 일반 이 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벽돌을 이런 아치 벽돌 모양으로 막 만든 아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게, 이 폭이 좁을 때는, 계구 폭이 좁을 때는 평아치도 가능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평아치는 이 평아치 개념입니다. 여기 계구가 작아. 1m 이하가 됩니다. 1m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계구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세우거나 옆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형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아치라고 합니다. 평아치는 폭이 넓을 때는 안 되고 1m 이하일 때는 가능합니다. 평아치가 1m 이하가 됐을 때는요, 일반 평아치로 이제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하르나치가, 그러면 1m보다 이제 이상 되면 클 때는 하르나치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때 줄눈자 중심, 보통 이 줄눈은 나중에 이 줄눈 이제 중심이 여기 센터에 다 모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줄눈 중심은 나중에 중심에 다 모이도록 설계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벽의 홈파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의 홈파기. 자, 벽의 홈파기는 벽의 홈파기적인 측면은 보통 목적은 이제 배선이나 이제 배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홈파기를 합니다. 저쪽쪽 이제 벽돌이나 블록은 벽돌을 쌓아놓고 블록을 쌓아놓고 우리가 홈파기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배선이나 벽은 미리 매입해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지만 이 벽돌 조이는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부터 벽돌을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벽을 쌓아놓고 우리가 홈파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홈파기를 할 때는 아마 가로운 파기가 있을 거고 새로운 파기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벽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두께를 가진 이런 벽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벽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홈파기를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콘센트를 설치하겠다는 게 이 부분에 우리가 콘센트를 설치하고자 한다. 콘센트. 그러면 전기 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홈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홈을 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홈을 파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홈을 파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로 홈을 파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로 홈을 파서 전선을 설치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홈파기를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데, 자, 이 조적은, 자, 이 벽돌벽이 하중을 이렇게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벽돌벽 자체가 수직 하중을 전달해야 되는데, 홈파기를 하면, 자, 이렇게 홈파기를 하면, 이 가로홈을 갖다가 수평으로 홈을 파기한다는 가로홈을 파면, 이 단면적만큼 힘을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로홈은 요 단면적만큼 힘을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홈파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가로홈이 위험해요. 가로홈 파기가 힘을 많이 전달하지 못하니까 가로홈은 그래서 길이 제한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길이 제한을 둔과 동시에 깊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홈의 깊이 제한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제한은 3m 이하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평으로 3m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깊이 제한은 이 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라는 두 개의 조건을 둔 거야. 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는 규정 두 가지를 동시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억지로 안기하시는 말고 홈파기는 삼삼하게 하면 됩니다. 3자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근데 세로홈의 경우는 이겁니다. 4분의 3 이상 그 벽 높이에 4분의 3 이상 연속해서 팔 때입니다. 그러면 4분의 3 이상 안 파면 제한이 없는 거고
4분의 3 이상 연속한 세로움을 팔 때만 이 두께의 제한만, 홈의 깊이, 이 깊이 제한만 있는 거죠. 그래서 홈 깊이를 얼마로 해야 되냐. 그런데 요 경우는 홈 깊이 제한만 있는 거예요. 홈의 깊이 제한만 있는 거죠. 이거는 길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4분의 3 연속해서 팔 때, 그럼 4분의 3 이상 연속해서 파지 않을 때 깊이 제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벽 두께에 우리가 3분의 1 이하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분의 3 이상 연속될 때만 이 깊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홈 파기는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로운 파기가 더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홈 파기는 될 수 있는 세로움을 선택해서 파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분의 3 이상 3자가 두 번 들어가요. 홈 파기는 수치는 홈은 삼삼하게 판다. 이렇게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창대 쌓기가 나오겠죠? 창대 쌓기는, 자, 이 벽에, 이 개구부가 있을 때, 이 개구부의, 자, 하부의 부분에, 요 부분에, 벽돌을 옆세 15도 경사지게 옆세워서 쌓은 것이, 요것이, 자, 창대 쌓기죠? 창대 쌓기입니다. 벽돌을 옆세워서 쌓는 게 창대 쌓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옆세워서 경사지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 아래에다, 제가 창문이라 보시면, 이 옆세워서 쌓은 건데 약간 15도 경사지게 빗물 흘러내려가도 쌓은 게 창대 쌓기입니다. 근데 창대 쌓기는 이 부분인데, 여기 창에 빗물이 들어쳐다 보니까, 이 물이, 이 벽체 내부로 스며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쌓기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 창대 쌓기입니다. 이 창대 쌓기는 쌓기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쌓기, 가장 이 방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요하는 곳이란 거, 요 측면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거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벽의 균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벽돌벽의 이제 균열적인 측면에서 거기 보시면, 자, 계획 설계상 미유라인 균열과 시공상 결함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도 지금 현재 출제가 몇 번 됐었는데, 그러면 이 계획 설계상 미비로 인한 균열과 시공상 결함으로 인한 균열 두 가지 측면에 나오는데, 그러면 계획 설계상 미비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공상 결함으로 생기는 균열은 이거는 저겁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좋지 않거나 또는 방수상 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위험한 균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가 부동 침하 생깁니다. 그러면 건물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의 평면이나 인면의 불균형 배치. 그러면 기본적입니다. 배치는 설계 계획상 배치가 되는 거다. 이 배치란 문장이 나오면 설계 계획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균이나 큰 집중하중 행령이나 이런 게 생겼다. 이거는 설계할 때 잘못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 계획상 잘한 거니까 이거는 계획 설계상 미비로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벽돌벽의 길이. 아까 벽돌벽의 길이는 내벽 길이는 10m 이하의 제한을 뒀잖아요. 10m가 넘으면 중간에 부축벽이나 부층 기둥을 설치해서 벽을 나눠줘야 되죠. 그럼 또 벽의 높이나 우리가 높이 제한이 있어요. 2층 벽의 높이는 우리가 4m 이하로 하라는 이런 조건이 있으죠. 그 다음에 두께가 이제 내벽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층수 1층이야, 2층이야, 또는 벽의 길이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내력벽 두선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넘느냐 이하에 따라서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획 설계할 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치는 항상 기억합시다. 배치는 계획 설계상 한다. 그리고 시공상 결함은 벽돌이나 모델 강도 부족이나 신축성에 의해서 균열이 간다. 이거 약간 크랙한다고 해서 건물이 붕괴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공상 결함이다. 벽돌 부분적 시공 결함, 이일제의 접합부. 그러면 벽돌벽하고 목재, 문틀과의 접합부 이런 데는 크랙이 갑니다. 이런 것은 시공상 결함이지 꼭 계획 설계상 아니죠.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장막벽 상부에 모르타르 이제 채우. 그럼 안에 공간을 채우는 거 보통 사춤이라고 하죠. 사춤 부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장막벽은 이걸 장막벽이라고 하죠. 뼈대를 짜놓고 나서 골조를 짜놓고 나서 조적벽을 설치하는 것을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뼈대로 기둥보 다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벽을 설치하겠다. 그런 게 대표적인 장막벽이죠. 위에 사춤을 모르타르 다져 넣기가 부족했다. 그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모르타르의 바람들 뜨기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위험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저거 됩니다. 시공상 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을 해놨죠.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적인 측면. 그러면 반입된 벽돌은 벽돌의 평균값, 무게, 흡수율, 강도를 측정해 주시고 운반이나 진분할 때 모서리를 상하게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벽돌을 쌓기 전에 충분히 미리 물을 축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죠. 자, 이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흡수해버리면 모르타르의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물축이기를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죠. 이 내하 벽돌은 물축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벽돌은 사전에 물축을 줘서 붉은 벽돌 미리 물을 축여줘 가지고 그러면 안에가 물이 차 있는 상태가 돼야지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 흡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물축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멘트 붉은 벽돌은 사전에 미리 물축임을 해주게 됩니다. 쌓기 전에 미리 물축임 해주지만 시멘트 벽돌은 미리 물을 뿌려두면요 이 석회 성분이 나와요. 석회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만지면 우리가 이 피부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면서 거기 벽 옆에다가 물을 뿌려서 쌓는 벽에다 뿌려서 보통 직접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에 보면 하루 쌓기 높이 이제 체크하시고, 하루 쌓기 높이는 표준이 1.2m고 최대가 1.5m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무 높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록이나 벽돌이나 동일합니다. 표준은 1.2고요. 최대는 1.5로 잡고 있습니다. 조적주에서는 돌만 다르고 벽돌이나 블록은 동일한 높이로 우리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줄루는 기본은 10mm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 줄루는 막힌 줄눈으로 시공해야 됩니다. 막힌 줄눈으로 이제 시공을 꼭 해줘야 되는데 막힌 줄눈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통줄눈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벽을 다 쌓지 못해는 우리가 청단 들여쌓기나 아니면 저기죠, 켜글름 들여쌓기를 해준다겠죠. 그리고 세로줄로 막힌 줄을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나 시방세 쌓기 규정이 없으면 도면이나 이는 시방세 이 쌓기 이 규정이 없는 경우는 보통 영식 쌓기나 하란식 쌓기로 하면 됩니다. 영식 쌓기나 하란식 쌓기로 하면 됩니다. 쌓기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속된 벽면을 나중 쌓기해서 띄어서 하는 벽의 중앙부에서는 우리가 청단 들여쌓기 한다 했죠. 그런 거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렇게 벽돌벽하고
여기는 이쪽에는 벽돌벽으로 쌌는데, 자, 벽돌벽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블록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록벽을 쌌습니다. 블록벽. 그러면 벽돌하고 블록의 치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블록이 크죠. 그래서 이 벽돌벽하고 이제 이 블록벽의 차이가, 이 벽은 벽돌벽에서 이 벽은 되면 여기가 좀 약하죠. 여기서 여기 약하니까 이 모서리 부분에 이제 연결철물을 우리가 써줘야 돼. 연결철물로 보강을 보통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블록 이 상켜, 뭐 시방서 이런 데는 단이라고 하는데, 세 단이라고 하는데, 블록 상켜마다 요걸 해줍니다. 블록 한 켜, 한 단이 얼마 되는가? 20cm거든요. 그럼 블록 상켜는 60cm가 됩니다. 여기 연결점으로 여기를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벽돌 보통 3개 싸면 보통 블록 하나 높이하고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접합이 잘 안 됩니다. 조인트 부분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 자, 백화 현상이라는 것은 보통 이것을 보통 백화라고 칭하죠. 백화는. 자, 이 벽돌벽을 우리가 모르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갔습니다. 벽돌벽체를 모르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 뭐 치장줄론 처리해 줬겠죠? 여기 이제 치장줄론 뭐 처리를 해, 뭐 민줄론이든 평줄론이든 뭐 이렇게 해줬을 거 아닙니까? 치장줄론 했을 거고. 벽돌이 있을 때. 그러면 뭐, 비출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벽이 있을 때, 여기에, 자, 빗물이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석회가, 예, 보통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이 석회가. 그러면 이제 이 모르타르 성분에 이제 석회가 있을 건데, 이 석회가 빗물하고 녹아서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수산화석회 유출이 됐을 때, 유출이 되면 이때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저기 되는 거죠. 이 석회가 밖으로 유출되면 이 수산화 이 석회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됐을 때 이때 이 탄산 가스하고 얘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수산화석회하고 탄산가스 CO2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이 뭐지?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거야. 탄산칼슘이 바뀌면서 물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 탄산칼슘 이제 물이 정발되고 나서 요것이 뭔가 하면 흰 가루로 남는 거예요. 흰 가루로 형성되는 거. 이것이 보통 백화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현상. 그러면 이 흰 가루가 생기는데, 이 흰 가루가 이제, 보기가 그렇게 안 좋죠. 붉은 벽돌집 보면 문제되죠.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이 물하고 이 석회가 만났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걸 차단해 주는 게 방지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지대책. 그래서, 그러면 원인들은 보통 왜 생기는가 하면 이 빗물 침투로 생기겠죠? 그러면 이 백화현상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물이 침투해서 이 빗물 침투로 생기는 거야. 빗물 침투가 이 백화현상의 원인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빗물 침투가 되는데 왜 침투가 됐느냐? 그러면 이 모르타르의 줄눈사춤을 충분히 해서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공불량이 있던 이런 줄눈사춤이나 이런 시공불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침투해서 시공불량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밖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럼 좋은 벽돌이나 이런 걸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이 재료가 좀 불량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원인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습도가 높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는 습도가 높을 때
높을 때 원이 됩니다. 높을 때. 자, 다른 개념이 아니라, 자, 이겁니다. 얘하고 수산화석회하고 이 탄산가스가 결합해서 생겨내는데, 이 수산화석회에서 바로 물이 증발, H2O가 증발이 돼버리면, 이 탄산가스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성화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백화현상이 아니라, 백화현상은 빠르게 생기는 거고요. 중성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습도가 높을 때 보통, 이 원인이 됩니다. 그럼 습도가 낮게 되면 빨리 증발이 되니까 잘 발생이 안 되는데, 습도가 높을 때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온은 보통 낮을 때입니다. 기온이 낮으면 이게 잘 안 올라가거든. 낮을 때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보통 태양빛이 잘 비치는 경우는 백화가 잘 안 생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보면서 자, 거기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종류는 뭐 1차 백화, 2차 백화 해놨죠. 이런 거에서 생긴다. 그러면 모르타르를 배합할 때 이제 물 시멘트 비 이런 게 많아져. 물을 많이 쓴다든지 또는 물 청소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1차 백화를 해놨고, 2차 백화는 외부에서 이제 섬에 들어서 비가 오거나 이래서 섬에 들어서 2차 백화 해놨죠. 그냥 기후 조건에 따른 백화는 뭐 북향건물에는 자, 이 북향이 되다 보니까 음지죠. 태양을 못 받다 보니까 이 수분이 빨리 증발도 안 되는 거, 마르지도 않는 거, 태양빛이 안 비치다 보니까 그늘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기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백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체 개념은 이겁니다. 물이 스며들어서 생기니까 대체 파라핀도를 발라주면 돼요. 파라핀도를 발라서 못 나오게 하면 될 거다. 아니면 이제 빗물 침투를 못하게 하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지 양질의 벽돌을 써서 빗물 침투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거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벽돌 빗물 침을 방지해서 여기 방수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수 처리. 그래서 이제 줄눈, 치장 줄눈 이럴 때 그 일정의 방수자 제도 쓰는 거죠. 뭐, 우리가 착색제, 만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차양이나 돌림병은 구조적으로 처리하라 이거죠. 빗물이 벽면에 흘러내려서 생기니까 앞에다 차양이나 돌림뜻을 제거하고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처리해 주라는 개념이죠. 이게 구조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구조적으로 빗물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제 섞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벽화현상 방제 시공 방법은 시방서대로, 시방서는 공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갖다 열거해 놓은 책이 시방서 있죠? 뭐, 표준 시방서도 있고, 뭐, 특기 시방서 있죠? 시방서대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를 충분히 채워줘라. 그럼 줄눈 사춤을 충분히 해서 치장 줄눈 했을 때,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수 줄눈제, 뭐, 빈틈없이 메워주고, 그 다음에 해사는 일반적으로, 그죠? 해사는 바닷모래를 해설할까죠? 이 바닷모래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수. 자, 보통 물은, 나눌 때 경도에 탄산가스 함유에 따른 연수, 정수, 격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르죠. 경수 따르죠. 그러면 경도가 높은 물이 경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보통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면 좋겠죠. 연수 같은 거. 그리고 벽돌에 미리 물튀김해서 사용해 주고, 모텔 비하면 가급적 대기해서 해주고, 물 시멘트비가 크면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있죠. 물 시멘트비가 크면 잉여수불의 증발로 건조 수축이 발생하죠. 그러면 건조 수축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 시멘트비는 최대한 적게 해주고, 물은 최대한 적게 사용해 주는 게 좋죠. 그 점을 봐주고, 그 다음에 7번 흡수율이 8% 이하의 벽돌, 좋은 벽돌을 사용하라는 거죠. 흡수율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압축 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벽돌 사용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적 후에 비를 맞게 하거나 겨울철에 시공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 이제 제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충 보면 되는데, 제거할 때는 보통 이겁니다. 가용성 성분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 마른 솔이나 이런 걸로 브러쉬 같은 걸 벅벅 하면 되는데, 보통
가용성이 아닌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학적 처리 방법을 씁니다. 그다음 일반 물리적 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가용성 성분 물리적 처리가 되는데 저거는 안 됩니다. 가용성 성분이 아닌 것들은 물리적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적 처리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으로 우리가 제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묽은 염산으로 이제 화학적 처리 방법을 쓸 때는 주의할 점이 부분적 테스트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향을 벽돌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처리 방법을 보통은 그런데 이 탄산칼슘은 이걸로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탄산칼슘 형성되는 게 이게 백화 현상이 거의 96% 정도 차지하거든요. 96%. 근데 이거는 물리적 처리 방법이 안 됩니다. 이 탄산칼슘의 경우는 이거는 화학적 처리를 해야 돼. 화학적 처리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묽은 연산으로 보통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록 구조 부분하고 돌 구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